용이다! 오늘은 유럽 성당들과 그곳에 있는 조각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유럽의 대표적인 건축물 중에는 성당이 꽤 많죠. 성모 마리아를 뜻하는 노트르담 대성당, 두오모 혹은 피렌체 대성당이라고 불리는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 미술사적으로 가장 조화롭다는 밀라노 대성당,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그리고 잔 로렌초 베르니니 등이 건축에 참여한 대성전인 성 베드로 대성당,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쾰른 대성당과 샤르트르 대성당 등 당대 최고의 건축 기술과 예술을 총망라한 건축물인 만큼 유명한 건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도 노트르담, 밀라노, 쾰른 대성당은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자, 그럼 고딕 양식이 뭔지 우선 알아볼게요. 고딕은 고트족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어원 자체는 고트족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탈리아인들이 고딕 양식을 조롱하고 무시하기 위해서 야만적인 고트족에 비유하면서 야만적인 독일 스타일 등으로 불러서 고딕 양식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가기 위해서 높고 뾰족하게 만든 첨탑과 이를 지탱하기 위해 만든 두꺼운 벽, 그로 인해 많진 않지만 빛이 비출 때마다 다양한 색채로 물드는 커다란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있는 아름다운 성당은 야만과는 거리가 많이 멀어 보였고, 결국 이탈리아에서도 고딕 양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후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양식이 유행하긴 하지만 훗날 고딕 리바이벌 양식이 나올 만큼 아름답고 기독교적이고 웅장한 건축 양식이 바로 고딕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성당들을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조금 의아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바로 성당 외부에 조각된 괴물 형상들입니다. 신의 집이자 중세 유럽인들의 생활 문화 중심지인 성당에 웬 괴물이 있나 싶지만,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부터 이탈리아 피렌체의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까지 유명한 성당들 위에는 공통적으로 기괴한 괴물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괴물들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한데 사자, 원숭이, 새, 인간부터 용, 악마, 사신, 그리핀 같은 상상의 동물들까지 온갖 기괴한 형상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조각물들을 부르는 이름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가고일입니다. 가고일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목구멍을 뜻하는 프랑스어 가르구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재밌는 건 이 가고일과 비슷한 단어들이 대체로 모두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스어 가르가리진, 슬로바키아어 가르굴라는 목을 씻다, 양치질을 하다라는 의미고, 프랑스어 가르구이, 라틴어 갈레트, 영어 걸렛, 스페인어 가르간다 등의 비슷한 말들은 전부 목이나 목구멍을 뜻합니다. 대체로 목에서 가글을 할 때 나는 소리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그 가글의 어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가고일은 지금은 배수용 관이나 도랑을 뜻하지만 본래 뜻이 목구멍, 식도였던 만큼 벽에서 길게 돌출된 괴물의 조각상 입에서 모인 빗물이 흘러나와서 배출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빗물로 인해서 외벽에 얼룩이 생기거나 벽돌 사이에 접착용으로 바른 시멘트 모르타르가 부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자, 그런데 그냥 빗물바지를 만들 거면 이왕 이 멋진 성당에 설치하는 거 좀 더 예쁘게 만들 수는 없었을까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그로테스크한 괴물들을 성스러운 성당에다가 조각하게 된 걸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가고일의 유래는 600년대 프랑스 지역의 한 성인의 전설과 관련이 있는데, 물론 이 이야기도 버전이 많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좀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프랑스 루앙 지역 센강 쪽에서 야생 늪지대에 어떤 거대한 뱀처럼 생긴 사악한 용 가르구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용은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을 잡아먹었고, 입에서는 무를 뿜고 성벽 너머로 돌 같은 걸 집어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용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괜히 용이 아니었죠. 입에서 물을 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무서웠는데, 가르구이가 날개를 펄럭거리면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작물이 다 꺾여져 나갔고, 나무에 부딪히면 나무가 부러졌으며 교회에 부딪히면 첨탑과 탑들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센 강에서 배를 타면 배를 뒤집어서 사람들을 죽였고 홍수가 올 정도로 물을 뿜어서 농지는 황폐화됐다고 해요.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건물을 지어 올릴 수도 없었고 성당이나 탑의 조각은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루앙 지역은 몇 년간 용 때문에 폐쇄된 지역이 되어버렸는데 그때 영웅이 등장합니다. 바로 성인 로마누스가 나타난 거죠. 로마누스는 용을 함께 잡으러 갈 용감한 파티원을 구했으나 용의 무서움을 알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함께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 사형 선고를 받았던 죄수 한 명이 만약 나와 함께 용을 잡는다면 나를 살려줘라 라고 조건을 걸었고 성 로마누스는 콜을 외칩니다. 그렇게 사형수는 길잡이 파티원이 되었고 둘은 함께 용이 살고 있는 동굴로 찾아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친구가 없었던 용은 혼자 동굴에 있었고 성 로마누스는 드디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 사악한 용 가르구이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긴장되는 그 순간 로마누스가 용 위로 십자가 표시를 이렇게 그리자 용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쓰러졌고 로마누스는 마치 강아지 산책을 시키듯 애완용처럼 목에다가 가죽끈을 매서 산채로 마을로 끌고 왔다고 합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쌓아둔 복수심을 불태우면서 용의 몸에다가 불을 질러 죽였으나 기이하게도 몸은 다 타서 재가 되었는데 머리는 물을 뿜던 물속성이라 그런지 불에 타지 않아서 머리만 떨렁 남게 됐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타버린 재는 생강에 뿌리고 머리는 용을 물리친 신의 힘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대성당에다가 매달아 놨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물이 지붕을 타고 가르구이의 머리를 통과해 입으로 뿜어져 나왔고 이것이 중세 건축가들에게 영감을 주어 이후 빗물로부터 보호하는 건축적 의미의 가구일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후부터 이 무서운 용의 머리는 악령을 내쫓고 성당을 지키며 신앙심이 부족한 자는 괴물에게 잡아먹힌다라는 경고의 의미도 갖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빗물을 처리하는 배수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낙수관 등을 설치하며 가구일의 본래 용도는 좀 희미해졌지만 이제 고딕 양식하면 가구일을 빼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성당 보수공사나 새로 짓는 성당 등에 애초에 물이 흐르지 않도록 장식용 가구일을 설치하게 되었고 가구일은 하나의 건축 장식으로 자리 잡게 되며 그로테스크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오해할 것 같아서 덧붙이는데 여기에서 그로테스크란 건축적인 의미에서의 그로테스크입니다. 많이들 생각하는 그로테스크는 혐오스럽거나 징그러운 걸 의미한다고 생각할 텐데 애초에 그로테스크라는 말 자체는 15세기 말 이탈리아에서 로마 유적이 발견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당시 로마 황제 티투스의 목욕탕으로 가는 지하 통로와 네로 황제의 황금 궁전의 폐허를 발견했는데 이 유적지의 벽과 천장에는 본래 크기나 자연 법칙을 무시하며 식물과 인간의 머리 그리고 동물의 몸과 물고기의 꼬리가 붙어있는 등 각종 기괴한 형상들과 신화적 형상들로 결합이 막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새롭게 발견된 이미지에 놀라움, 불편함, 공포, 호기심, 매력 등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새로운 이미지들을 유적이 발견된 곳인 동굴의 이탈리아어인 그로트와 무슨 형식이나 무슨 풍을 뜻하는 에스크를 붙여서 그로트 에스크, 그로테스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테스크는 기괴, 기묘, 부조화, 섬뜩함, 기발함 등을 가리키는 총칭적인 형용사로 사용됐죠. 미술사적으로는 로마 시대의 작가인 비트루비우스가 요즘 화가들은 친숙한 세계의 모습을 분명하게 재현하는 것보다 기괴한 모양들로 벽을 장식하고 있다. 어떻게 연약한 새싹이 인간의 형체를 갖고 뿌리와 덩굴손에서 꽃과 인간의 몸을 결합한 잡종 형태들이 자라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그로테스크의 특징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그로테스크 양식의 주된 특징이 요소들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인간과 식물, 짐승과 물고기 같은 여러 가지 형태와 건축의 형태가 뒤섞이고 얽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친숙한 세상에 대한 재현이나 모방보다는 자연과 비례의 법칙을 의도적으로 경시하고 위반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문학에서의 그로테스크는 공감과 혐오를 동시에 품고 있는 인물을 그로테스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프랑켄슈타인이나 미녀와 야수의 야수 같은 존재가 그렇죠. 빅토르 위고는 이렇듯 선한 것과 악한 것, 우스꽝스러운 것과 고귀한 것을 결합하는 그로테스크가 진정한 예술의 방법론이 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건축 장식에서의 그로테스크는 가고일 같은 기괴한 생물 조각을 일컫는 말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그로테스크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결합된 형상들을 보고 느끼는 두려움, 혐오감 등의 감정들이 부정적인 의미로만 변해서 징그럽거나 잔인한 것들을 통칭하는 걸로 쓰이고 있죠. 자, 그리고 가고일과 비슷한 용도의 조각상이 조선에도 있었는데 바로 이름도 비슷한 이무깃돌과 용두 등입니다. 깊게 들어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 한번 알아볼게요. 이무깃돌의 사전적인 의미는 성문 따위의 난간에 끼워서 빗물이 흘러내리게 하는 이무기 머리 모양의 돌로 된 홈이라는 뜻인데, 사실 정확하게 예시를 들 만한 이무깃돌이 남아있지 않고 가고일과 같은 용도는 아니지만 수원에 있는 화홍문의 연못인 용연의 서기두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두는 이무기 머리 모양의 돌인데 용연에 물이 많이 차면 이 서기두를 통해서 물을 화홍문 밖으로 뿜어내는 용도를 하면서도 물을 다스리고 사악한 것을 내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무기와 물이 왜 붙는지는 이무기의 전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가고일처럼 이무기에 대한 전설도 여러 버전이 존재합니다. 아예 용이 되려다가 실패한 요괴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은 용이 되려는 과정의 이무기의 전설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공통적으로 이무기는 차가운 물 속에 살며 1000년을 수행한 뒤 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과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디서는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서 용이 될 수 있는데, 만약 그때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면 용이 되지 못하고 땅으로 처박힌다라는 이야기와 인간 100명을 잡아먹어야 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1000년을 수행한 뒤 밖으로 싹 나가서 처음 만나는 인간이 이무기를 보고 용이다! 라고 하면 용이 되지만 뱀인데? 라고 하면 다시 이무기가 되어서 1000년을 수행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쨌든 공통적으로는 이무기라 함은 물속에 살며 물을 부리는 존재라 물 속성을 띠기 때문에 이무기 모양으로 돌을 만든 것은 아직 용이 되지 못해서 성질이 뻗칠 대로 뻗친 이무기를 조각해 둠으로써 장마철 수마가 다가오다가도 이무깃돌을 보고 놀라서 기세를 누그러뜨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달이나 물길의 안전을 바라는 의미에서 이무기를 조각해 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한 장식물로는 용두와 귀면화, 잡상 등이 있어요. 용의 머리처럼 생겨서 내림마루 끝에 있는 장식기화가 용두.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많이 봤던 그 도깨비 얼굴 있죠. 그 도깨비 얼굴이 새겨진 기화인 귀면화. 추녀마루 끝에 장식이 되어 있으며 어처구니로도 불리는 인물상과 동물상이 잡상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액을 막아주거나 목조 건물을 화재로부터 보호해준다는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빗물로부터 건물을 지키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비슷하면서도 뭔가 조금씩 다르고 복합적이죠.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성당에 있는 조각물인 가고일과 조선에서 비슷하게 사용된 조각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괴물의 형상을 통해서 물리적이든 상징적이든 건물을 지킨다는 용도를 가지고 있는 장식물이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